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으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맞이한 주식 투자 인구 800만 시대. 누구나 쉽게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으로 인한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시장 변동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이 좀 더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영끌, 비투, 이 투자와 관련된 신조어도 다양하게 등장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한 조사 결과에서 투자자의 한 48% 정도가 본인의 투자 지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조언을 얻어야 할지 어렵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현준 금융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김현준입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 물가 인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국의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은 뭐 우리나라는 뭐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미국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조금 적응되고 네. 이래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20년 말, 2021년 초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는 다 같은 기조로 금리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유통기는 돈의 양을 줄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글쎄요, 기업에 투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를 왜 올리느냐? 예. 금리가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뭐 어려운 말로는 인플레이션인데 네. 쉽게로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 나도 돈 벌고 기업도 돈 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적 완화라든지 네. 이렇게 부양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경기하고 기업은 동행하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금리를 올린다고? 나는 그런 거 겪어보질 못했는데 어허. 그러면 일단 무서우니까 모르겠으니까 주식을 팔고 보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린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순서를 보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면 금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 네. 우리나라는 금리 한 2번 정도 올린 것 같고요. 미국은 아직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제 사이클은 보통 3에서 5년 간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좋은 해치 수단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 투자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관계없이 주식 투자는 상당히 괜찮은 국면에 속해 있고 다만 이제 걱정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네. 금리가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겁니다. 상당 기간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이익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회사는 인플레가 있는 동안 나도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차피 돈을 못 버는 적자 회사들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벌 게 없는 거죠. 근데 2020년 코로나 시국에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 평생 집콕하면서 온라인 네. 콘텐츠만 소비할 거야. 적자지만 금리가 낮으니까 나는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어 라는 것이 횡행했단 말이죠. 이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비교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체력이 탄탄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국면이 될 거니까 주식에는 여전히 돈을 많이 담아두시되 기존의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업종이라든지 주식의 스타일을 바꿔보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김 대표님이 보시기엔 이게 일종의 전환 과정이지 네.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3,000포인트에서 지금 뭐 2,700, 2,800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10% 빠진 겁니다. 주가가 10%, 20% 빠지는 일은 매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나는 2020년 중반부터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떨어진 걸 보질 못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비정상입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려운 시장이었고 매년 10%, 20%씩 떨어지는 일은 한두 번씩 발생합니다. 그런 이제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2020년 코로나 시국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것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상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이 된 거예요. 코로나에서 정상화 국면으로 갈 때는 2020년에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한 것보다는 아마 감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 특수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될 거고, 근데 그 회사들이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가 떨어지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외의 회사들은 앞으로도 몇 년간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잃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어려워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하면 좋으련만, 근데 사실 뭐 좀 어려워서 간접적인 투자 방법, 그러니까 펀드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또 종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 나가는 걸 좀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펀드도 마찬가지. 작년, 재작년에 너무 잘 나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또는 뭐 언론사에 나와서 상을 받고 네. 이런 회사들은 그때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네. 잘 됐던 회사들은 또 안 되기도 하고 안 됐던 회사는 잘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너무 잘 됐던 회사 말고 네. 내가 지켜본 회사 중에서 지금 뭔가 좀 부진한 것 같네. 근데 내가 과거에 오래 지켜본 바로는 얘네 장기 성과는 좋았어. 네. 근데 올해 조금 부진한 거야 네. 하는 펀드들을 골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꼭 하지 않더라도 펀드 내에서도 이 종합주가지수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간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를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5% 10% 정도 주가가 오르는 거는 난 만족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아예 좀 관심을 끊는다던가 뭐 이런 스타일로 좀 투자자들이 변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020년에 주식시장 또는 가상화폐 시장 너무나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버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공부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그랬던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떤지를 자문자답 해봤을 때 네. 내가 그 정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네. 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거든요.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프리런치, 공짜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돈을 벌었다면 너무 운 좋다고 생각하고 좀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고, 지금 돈을 잃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연하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크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럼 결국은 기준금리, 예전에 시중금리 플러스 몇 % 정도가 적정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네.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 잘 나오면 3, 4%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높게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새 이제 미국 주식, 네. 서학개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10년, 20년 동안 연평균 얼마 올랐을까? 10% 올랐습니다. 주식의 신이라고 하는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로 그걸 연환산해보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주식의 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 평균에 가까울까요? 저는 평균보단 당연히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평균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생업을 걸고 열심히 공부한 프로펀드 매니저들이 만든 수치의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 이상 공부를 하거나 시간 투입을 안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한 10% 정도가 저는 주식에서 적정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좋은 이 어드바이저, 간접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요. 이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산 투자를 하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거든요. 네. 전문가분께서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십니까? 분산 투자를 몇 개 자산, 몇 개 종목으로 하느냐가 네. 좀 중요해요. 먼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계좌를 하나 열어놓고 거기에 몇 개를 분산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 요소는 자산의 배분이에요. 어허. 내가 예금, 채권, 주식, 네. 상품, 부동산 이것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식시장 평균이 10% 언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럼 내가 무슨 주식을 피킹하느냐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다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가정하고 주식에서 몇 개를 분산을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성은 축소가 돼요. 그런데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변동성과 위험을 동일시하는데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어. 같은 기업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 내려가는 변동성에 샀다가 올라가는 변동성에 팔아야지만이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채권은 그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작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은 위험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이 100이라는 돈을 벌 줄 알았는데 90, 80, 70을 버는 그런 게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보다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네. 종목 수가 많으면 고민할 여지가 너무 커지겠죠. 그렇죠. 내가 반도체가 잘 될지 자동차도 알아야 되고 바이오도 공부해야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잘 아는 분야, 소비재 분야, B2C 분야 또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만 투자를 하되 거기에서도 종목 수를 5개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네. 가치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네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뭐 어떤 업종이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쉬운 투자. 내가 충분히 검증 가능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화학업종, 석유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몰라요. 네. 하지만 내가 요새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옷이 유행을 하고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재밌는지 네. 그걸 쉽게 얘기하면 B2C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맹점이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누구나 잘 알 수는 있는데 성장률이 또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나오는 분야의 소비재를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후에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사용될 것. 말하자면 노령화가 될 거니까 의료기기나 의약품 많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많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네. 컨텐츠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예. 이런 것들은 내가 아는 분야인데 예측도 되면서 성장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3년, 5년,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분야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 조심해라. 내지는 이런 거는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네.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대 수익률을 첫 번째 낮춰야 됩니다. 2020년에 가상화폐나 주식을 아무거나 사도 연에 2배, 3배 버는 시장은 이상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돈을 잃을 일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들어가지고 나는 투자 정보를 많이 습득했어 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뉴스를 듣고 내가 어디 나가서 들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제품이 조금 더 많이 팔릴까? 많이 팔린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그걸 재무제표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싫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여유 시간에 내 취미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작년에 대박난 주식 네. 작년에 이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대
2차 전지는 무조건 투자해야 돼.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무조건 오르기만 해. 테슬라는 아무나 투자해도 돈 버는 거래라고 하는 그런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박난 주식, 대박난 자산에 오늘도 똑같이 돈을 집어넣는 행위만 피하시더라도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할 때 많이 걱정되시죠? 오늘은요, 더욱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령자 금융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금융보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이 녹취된 파일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 의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도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는 금융회사에서 투자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투자 계약이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직접 선택한 지정인에게 해당 상품의 가입 정보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을 지정인으로 선택하고 지정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주요 은행사에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단, 영업시간에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더욱 빨라진 금융 디지털 전환. 올해 1월부터 금융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피해 등 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요즘은 뭐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계좌 이체하고 본인 인증하는 거 이제는 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금융과 기술이 만나면서 금융산업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내 정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금융산업은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새로운 혁신의 장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혁신기획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네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네. 설명드리면 내 데이터를 금융 소비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내가 편익을 보겠다. 네. 뭐 어떤 대출 금리를 낮춘다든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A은행하고는 월급 통장이 있고 B은행에는 적금을 들고 있고 C은행에서는 또 뭐 대출금을 갚는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A, B, C에 있는 나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모아서 특정 금융사에다가 몰아주고 그럼 그쪽에서 저한테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특정 몰아준다는 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거고요. 예. 내가 가진 은행, 뭐 저축은행, 보험사 이 정보들을 모아서 네. 내가 그 어떤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예금 금리를 갈아탄다든지 예. 이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데이터를 놓고 네. 최적의 맞춤형 어떤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예.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랄까요? 장점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제 구체화시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대출 금리가 5%인데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5%가 최고의 나에 맞는 금리인 줄 알았는데 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너는 잘 갚고 뭐 이렇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4%짜리 금리도 소개시킬 수도 있고 3%짜리 금리도 소개시킬 수 있고 예. 또는 이제 투자 상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채권보다는 주식에 더 맞는 것 같고 네. 주식도 어떤 상품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뭐 보험 상품은 특히 또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최적의 당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당신의 그런 생활 패턴에 볼 때 네. 어떤 상품이 가장 최적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구심, 뭐 의혹 이런 것도 들어요. 내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매칭을 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해당 은행사들의 상품만 선전해주는 뭐 사실 저희 스팸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올 때 좀 골치 아프거든요. 괜히 이런 것들만 더 나에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 한편 네. 전국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금융사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쟁력은 네. 내가 내 상품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소비자 편익에 서서 어허. 가장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공급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로서 네.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가입하니까 어떤 나에 맞는 금리를 제공해주고 보험 상품을 소개해줬더라 이런 형태가 이제 그런 시장 평판에 의해서 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뭐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감독 당국제에서는 이제 모니터링할 건 모니터링 할 겁니다.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의 프라이버시, 내 개인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또 막으려고 하면은 아예 이 서비스 자체의 의미도 없어질 수 있고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자원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금융기관도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공하는데 꺼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마이데이터는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그런 보안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인가할 때부터 네. 또는 심사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정보 유출이 됐을 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런 장치로 한 4단계 이상으로 보안 장치를 두고 있어서 네. 안심하시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하나 장점은 그전까지는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저장해서 그 정보를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일명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지금은 이제 API 방식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네. API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적합한 그런 기능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또 소비자들에게 좀 다가가고 또 발전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제 좀 계획하고 계시는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점이 된 거고요. 초기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정보 제공자, 금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핀테크를 연결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치중했다 그러면 점점 이 안정화 기반에서 또는 개인정보 보호 기반에서 정보 제공기관, 데이터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의료 데이터나 의료 마이 데이터나 다른 정보를 또 많이 수집한다고 하니까 그쪽들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네네네. 계속 서비스를 계속 발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번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뭐 앞으로 은행은 바뀔 것이다, 금융기관의 앞으로 스타일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떠십니까? 이게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금융기관만 너무 좀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어차피 매출이라든지 보이는 거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데이터를 놓고 네. 잘 분석하는 금융기관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네. 이런 구도로 이제 점점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급물살에 대해서 금융권도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고 특히 네. 또 핀테크나 또는 뭐 빅테크로 불리는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제 보다 뭐 조금은 금융 이력 정보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뭐 통신 정보라든지 네. 뭐 공과금 납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상환 능력이 있다는 걸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 금융사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까 담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상환 능력이 있고 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마이데이터 같은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금융의 전반적인 변화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가시적으로 금융이 좀 변했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뭐 급물살 안에 최근에 코로나 이런 문제로 가지고 더 디지털 전환이 이제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플랫폼에서 빅테크가 나오면서 금융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예. 이제 금융산업도 전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고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네.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이데이터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듯이 전반적으로 모든 쪽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제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어떤 변화랄까 아니면 네. 편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금융의 어떤 그런 급격한 또 변화를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내 자산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 회사가 변해서 이제 가는 구도가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유망한 분야고요. 네. 또 디지털 전환에서 가는 분야가 유망하고 아마 금융권이나 이런 쪽도 그런 분야에 대가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금융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금융사가 변해가는 모습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네. 테크 기업과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구도가 돼서 보다 소비자한테 편하게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네네. 그 금융산업도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금융사에 더 소비자의 앞당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투자나 이런 것도 그런 디지털 전환이 제일 빠르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한테 대출이 나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그 금융 소비자라든지 금융 투자자든지 그런 흐름에 맞춰주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 주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런 것 좀 바꿔봐라, 이런 것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면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축의 어떤 충돌되는 개념인데요. 편리할수록 이런 그 정보 보호라든지 아하. 이런 보호가 이제 약간 소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내가 다양한 금융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가입하면 모든 게 다 뭐 순식간에 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네. 이게 이제 또 뭐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중간중간에 정보가 자기 정보가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단계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만들었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다. 이제 뭐 힘들다. 네.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그냥 지쳐서 나간다. 네. 뭐 이런 불만이 있는데 한쪽의 축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알고 하고 있는 동의인지 개인정보 주권에 맞는지 이제 이런 이슈가 충돌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초기 단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절차나 원칙은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흐른다 그러면 둘 다 불편해질 수 있는 거고 정보 네. 보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실질적인 정보 보고가 되면서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는 구도로 지속 보완해 가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하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 보호를 하자니 또 편리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편리성만 우선으로 하자니 정보 보호가 어려워지고 이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둘 다 이런 먹어야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짬짜면을 만드는 게 바로 한민족 이 맞습니다. 우리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곧 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보다 안전하고 또 편리한 금융 혁신을 위해서 우리 금융시장이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